3장 2부 이어서 강의하죠. 지금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 범위를 캔슬, 그러니까 아예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를 대변하는 용어로 이제 creeping commitment라는 게 있어요. 이제 creeping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뭘 확 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러니까 몰래 기어 들어가거나 야금야금 뭘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commitment라는 거는 몰입하다, 뭐 그런 뜻이 있죠. 뭘 저지르다. 예를 들어서 그 자살하다를 영어 표현으로 commit suicide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빠져드는 걸, 어떤 일에 빠져드는 거를 코미트먼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서 throughout the project feasibility,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가, 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그 체크를 시스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리스크, 어떤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조직을 어찌 보면 개혁하는 것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이제 과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그래서 이 타당성과 그런 조직의 위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재평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creeping commitment라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이게 타당한 것인가, 어떤 위험이 있나.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가 프로젝트 예산이라든가 시간, 데드라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저스트. 그래서 범위를 처음에 잡아놓은 범위다 좀 줄거나 그 변동이 되더라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하면은 위험이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를 리스크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는 항상 before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before. 그러니까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미리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걸 예상을 해서 그걸 미연에 다 방지하는 것들, 그런 과정을 리스크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이건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실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개선의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이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플랜드 프로젝트, 미리 계획을 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 플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미리 그 기업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뭘까? 이거를 미리 진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 그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미리 사전에 구축을 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시스템이 취해야 될 전략, 그거를 미리 계획 세우는 것, 이걸 ISP라고 합니다. Information Strategy Plan. 그래서 ISP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보 시스템의 스트래티지 플랜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스트래티지 플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 시스템이란 말을 빼도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디자인, 이게 이제 BPR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약자로 BPR. BPR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과거에 처리하던 업무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업무 처리 과정을 바꿔야 될 것인가.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직을 재개편하는, 업무 처리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짜는 그런 그 경영 혁신 방법을 BP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BPR을 요즘에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BPR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바뀐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설계해서 구축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Unplanned 프로젝트, 이게 이제 계획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게 가끔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법률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거기에 대응해서 바뀌어야 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교도 교육부에서 어떤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학교 정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디렉티브,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티어링 커미티가 작업을 하죠. 이게 스티어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전대를 갖다가 핸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핸들이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에요. 정확한 영어 명칭은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이 조종하다, 조타하다. 그 외에 그 선박에서 그 선장이 이렇게 배 방향을 바꿔 나가는 그 조타 그 장치 있죠. 조향 장치. 그거를 스티어링이라고 해요. 스티어링. 예.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핸들,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하는 그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운전대를 가지고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라는 말이 어떤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 커미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커미티는 대개 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의 최고 위의 경영자들, 그죠? 저번에 제크메스 프레임워크에 보면은 왼쪽에 스테이크홀더 가운데 저거 있죠, 탑맨이죠. 그 오너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오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스티어링 커미티에 들어가요. 물론 오너가 대부분이 여기 그 스티어링 커미티를 차지하고, 여기 멤버 중에는 사용자 그룹의 대표들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 사용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 대표적인 부서의 장.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영업부장이라든가 판매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스티어링 커미티에 들어가서 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어쨌든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을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백로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획
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일환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백로그가 뭐냐면 각 그 사용자 그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라든가 생산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 시스템 뭐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정보 시스템 부서에는 쌓여 있어요. 그걸 백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포지터리 그 창고란 뜻이죠. 그 저수지, 프로젝트, 프로포절. 그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쌓여 있는 거예요. 리포지터리. 그래서 돈이 예산이 없든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 실행이 안 된 그런 프로젝트 제안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백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분석을 할 때 기업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고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할 때 설문지 항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 분석을 하고 그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석하는 툴로서는 이게 좋아요. PCS. 그래서 약자만 따서 이 P라는 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면 조직의 성과라는 게 뭐겠어요? 뭐 매출을 늘린다든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수익을 많이 낸다든지 뭐 이런 그 성과죠. 조직의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뭐 업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걸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이제 성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의 개선 여지를 보라. 그래서 P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질. 예. 뭐 정보는 처리된 거고 이전에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이 그 경영정보와 원론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게 되게 뭐 속도, 그죠? 정보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적절성. 적절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계량성, 얼마나 수량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정보는 뭐 이런 한 6, 7가지의 그 정보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받는 정보는 얼마나 당신이 필요한 그 요구에 맞추는가. 뭐 이제 적절성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이 받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정보의 품질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I라고 약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economics.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성이기 때문에 이익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그 원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든지 각 부서에서 일하는 그 성과로서 이익을 얼마나 더 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improve economics 뭐 통제 비용이라든가 이익을 증가시킨다든가 어쨌든 economic 한 경제적 측면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든지 개선 사항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C 그래서 control 그러니까 여기서 security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안의 문제가 없는지 이 정보 시스템을 쓰면서 혹시 그 뭐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회사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보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또 E가 하나 더 있죠. 아까 여기 이코노믹이 있었는데 여기는 efficiency. efficiency는
효율성이라는 말고 있죠. 효과성은 어떻게 해요? effectiveness, 그죠? 효율성. 뭐 이걸 효율성으로 봐도 좋고 effectiveness, 효과성으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산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생산성. 그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성 하면은 입력 대비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그 자원 대비 나오는 산출물이 얼마나 좋은가. 예를 들어서 원가를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뭐 1,000원을 투입했는데 나온 상품이 1,200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2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거죠. 이게 이제 생산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입은 예를 들어서 인풋을 1,000을 했는데 아웃풋은 뭐 700이 나왔다. 그러면 inefficiency한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가. 투입되는 시간 대비 적절한 산출물이 나오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E입니다. 그래서 efficiency를 한번 생각해 봐라. 마지막으로 S. 이거는 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뭐 고객뿐만이 아니죠. 커스트 서플라이어, 그 공급업자들, 그리고 협력업체들, 파트너, 그리고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그들에게 제공돼야 될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는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PIEC, 그러니까 CES, PCS라는 그 7가지 평가 항목을, 6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 조직의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즈,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단계들이 이건 뭐 그 SI 업체들마다 고유의 어떤 그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 이거를 이제 이름을 FAST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FAST는 뭐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Systems Thinking. 그래서 F A S T 요거의 약자를 따가지고 FAST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입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FAST phases,가 8단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Scope Definition, Problem Analysis, 그 다음에 Requirement Analysis, Logical Design, Decision Analysis, Physical Design and Integration, Construction and Testing, Installation and Delivery. 이게 8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아예. 8개 단계 그 FAST를 써라.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8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보통 우리 그 뭐예요? 제크멘스 프레임워크 처음 해볼 때 오른쪽에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단계가 4단계로 돼 있었죠. 그게 바로 프로젝트 이니시에이션, 프로젝트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임플레멘테이션. 이게 4단계로 돼 있었는데 이거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8가지 이 패스트 그 프레임워크 이거하고 그 대비를 해보면 이 스코프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 스코프 데피니션과 프로블럼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요구 분석과 로지컬 디자인, 논리적 설계가 여기 시스템 분석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분석, 이것도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시스템 어널리시스에 이건 겹치는 거죠. 요거는 프로젝트 이니시에이션에서도 일부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분석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단계가 다 이 시스템 분석 단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decision analysis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비어 있죠.
이거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거를 어떤 걸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미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시전 어널리시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옵셔널로 여기에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피지컬 디자인 사실은 여기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로지컬 디자인도 디자인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로지컬 디자인과 피지컬 디자인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요것이 시스템 디자인 단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construction as testing 여기 X가 여기 쳐져 있는 거는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 컨스트럭션 구축을 하고 테스트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는 걸.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계해서 그냥 코딩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사용자들한테 써봐라. 그리고 실험을 해요. 테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뭐의 수정 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또 설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거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스템 임플리메이션 단계에서 하는 게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인스톨레이션 설치하고 딜리버리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면은 완성된 시스템을 사용자들한테 쓰라고 주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를 이제 딜리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st phases 8개로 나눈 것은 원래 전통적으로 4개의 단계로 있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상세하게 그 단계를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보면 여기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건 이제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기업의 운영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스티어링 커미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커미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이제 문제, 그 다음에 기획, 그리고 지시사항, 외부 지시사항,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제약 요건, 그리고 어떤 비전.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항상 이거 가지고 이제 토의하고 토론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서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스코프 데피니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 분석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서화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요게 이제 리포지토리예요. 리포지토리. 이게 중앙 저장소. 리포지토리가 이제 저장소 그러니까 대청댐 같이 이렇게 물을 담아두는 거를 리저보아 이런 얘기를 하죠. 불어로. 그 막 같은 개념이에요. 리포지토리. 뭐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아놓는 것을 리포지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뱅크인 거죠. 여기에 이제 모든 단계에서 그 조사한 거 결과물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는 겁니다. 리포지토리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 논리적 설계를 하고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바이패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걸 통해 갈 수도 있는데 이 디시전 어널리시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시전 어널리시스 단계를 거쳐서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냥 바로 피지컬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지컬 디자인과 피지컬 디자인은 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거의 차이는 로지컬 디자인은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업무 처리 방식을 다 동원해서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그 하드웨어 이거 사양에 맞게 바꿔주는 걸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 디자인의 상당 부분은 피지컬 디자인으로 그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바뀌지만 일부는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약 때문에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뭐 대부분 경우에 90% 이상은 로지컬 디자인과 피지컬 디자인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스트럭션, 벽돌 쌓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테스트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사용자들한테 쓰라고 딜리버리 하면 그럼 이제 이 전체 8가지 단계가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운영과 유지 보수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 정보 시스템의 생명 주기가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자, 이 자크만스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우리 그려보면 오른쪽에 여기가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가 있죠. 이거를 이전 그림에서는 4단계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8단계로다가 이제 좀 상세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 단계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스코프 데피니션 페이즈. 범위를 정의하는 단계. 1단계죠. 여기서 이제 산출물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문제 명세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 개선의 기회가 뭔가, 외부의 어떤 압력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거를 기술한 문서를 갖다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제약 조건이 있겠죠. 이 회사의 규칙이라든가 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고려될 제약 요인들 그런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위라는 게 야금야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스코프 크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작업 지시서예요. Statement of Work.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명시하는 거를 작업 지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사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성능, 어떤 기능을 그 제공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캡처, 그 수집하고 저장해야 될까? 그리고 성능, 어떤 성과의 수준이 기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요구 분석 단계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이 나타날 텐데 various requirements 이거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거의 우선순위는 뭔가, priority 이런 걸 결정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구 분석이 되면 그 로지컬 디자인, 그 논리적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런 요구 분석들을 이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할 거를 전제로 해서 되게 그 데이터 그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설계를 하고요.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학기에 주로 배우는 그 모델링 그 분석 도구들이 이 로지컬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번 학기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전체가 어떤 모양인가 이 시스템 모델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어널리스 패럴리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패럴리시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마비란 뜻이에요. 마비. 그 소아마비 뭐 이런 의미죠. 패럴라이즈드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이제 중지된 거를 패럴리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석 마비.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 하면 프로그램 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단계에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업무 분석이 돼야 좋은 시스템이 설계되고 좋은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소홀히 했다가는 전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런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는 게 analysis paralysis라는 말이에요. 이게 분석이라는 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옵셔널리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게 뭐 IBM 컴퓨터 쓸 거냐, 애플 컴퓨터 쓸 거냐, 뭐 그냥 용산 시장에서 조립한 컴퓨터를 써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이나 성능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걸 테스트하는 그 기준들이 이제 feasibility, 이게 타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데 그 타당한가? operational.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쓰는데 별 지장이 없겠는가? 뭐 자꾸 다운된다든지 계속 뭐 그 유지 보수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operational feasibility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 economic feasibility.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feasibility 하면은 이 5가지 feasibility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feasibility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시전 분석 단계, 디시전 어널리시스 페이즈에서만 이 feasibility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feasibility를 얘기한 거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결정할 때 이런 5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라는 얘기고 이거 이외에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운영적으로 타당한가,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그 다음에 타임, 스케줄상 이게 타당한가, 그리고 리스크, 위험 관리상, 위험 관리 목적상 이게 과연 우리가 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그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시스템 분석 설계를 배우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기술적으로 진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 작업을 해나가는데 어떤 장애물은 없을까? 그리고 이거 과연 투입할 돈이 있는지, 그리고 투입하면 그만한 이익이 나는 건지, 그걸 이제 이코노믹 피저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타임 스케줄상 내가 영원히 뭐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과연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시간을 항상 고려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디자인, 이게 6번째 단계죠. 물리적 설계. 여기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왜 SI 업체라고 그러죠. SI 업체 그럴 때 이 SI가 뭐의 약자냐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의 약자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요소들이 인티그레이트, 통합이 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I 업체들이 하는 일이 그 시스템 개발할 때 사실 큰 프로젝트는 뭐 수백 명이 여기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분석하는 팀, 뭐 또 사용자 그룹, 그리고 설계팀, 설계도 로지컬 디자인, 피지컬 디자인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팀, 또 프로그래밍 하는 팀, 뭐 통신 장비 만지는 팀,
이런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는 총괄 지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 구축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 물리적 설계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피지컬 디자인. 여기서 피지컬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사양에 맞게 논리적 설계를 바꾸는 것을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는 끝났으니까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꼭 프로그램을 짤 필요는 없죠. purchased. 그냥 구매하면 돼요. ERP는 그냥 사다 쓰면 되는 거죠. 커스텀 빌트는 직접 회사에서 짜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서. 그리고 이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이 구분하나요? 유저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컴퓨터라는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이냐.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음성 인식기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기계들 간의 정보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든가 그 모뎀이라든가 이런 그 기계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도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시스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 게. 그리고 랜을 통해서 컴퓨터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것도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서버하고 그 교육부에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것도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분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그 구축 단계에서 전부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스톨레이션, 설치하는 겁니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용자 매뉴얼도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는 끝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운영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오퍼레이션 앤 메인티넌스,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업체에서는 이제 보통 1년 계약을 해요. 1년 동안에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유지 보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데, 크로스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스. 그러니까 크로스란 말이 그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시스템 개발 8개 단계에 걸쳐서 언제든지 계속 해야 되는 일, 이런 걸 크로스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자료 수집, 팩트 파인딩, 그 다음에 문서화,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에 이 일을 한 성과를 팀원들끼리로 계속 발표를 해야 되고, 우리도 이걸 계속 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리고 그 스티어링 커미티, 때로는 스티어링 커미티에 가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더 따와야 되기도 하고, 범위를 줄이는 거를 허락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는 그 프로젝트 여러 단계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값들은 다 리포지터리에 쌓아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feasibility analysis, 그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도 아까 decision analysis 단계에서 주로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에서 계속 해야 되는 ongoing activity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활동들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시스템 그 개발의 그 문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여기 모든 단계에서 이 문서화가 일어나고 그 문서는 여기 중앙 리포지토리에 저장이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리포지토리를 뭐 카톡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구글 다큐멘트를 이용하세요. 구글 닥을 이용해서 팀원들이 한 일을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일을 내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죠? 거기에 중앙에 다 최근에 했던 일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사람이 일을 끝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온라인으로 구글 닥에다 다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바로 내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럼 그만큼 이 전체 그 프로젝트 진행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라우트, 경로가 있어요. 어떤 그 8개 단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가. 그냥 일사천리를 1번부터 8번까지 쭉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를 워터폴 디벨롭먼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워터폴이라는 게 폭포잖아요. 그러니까 폭포는 여기 그림이 있네요. 물이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일로 물이 거꾸로 역류 안 하죠. 그래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단계가 쭉 그냥 일렬로 지나가는 것을 워터폴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터레티브, 반복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작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들. 그 되게 그 여기서 중복되는 게 주로 분석과 그 구축,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 이 세 가지가 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분석하면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분석과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해요. 사용자들한테 써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면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또 구축을 하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Iterative Development Approach. 다른 말로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그러죠. 그죠? 프로토타이핑.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여기 인크레멘탈, 스파이럴. 스파이럴이라는 게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거를 스파이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터레티브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를 표현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 시스템 개발 방법을 얘기할 때 뭐 래피드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다이내믹 다이내믹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인크레멘털 또 뭐 스파이럴 프로토타이핑 이터레티브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한 그 직선으로다가 쭉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수정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에 쓰는 말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업무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예. 여러분이 그 교양 과목에서 모델링 수업을 들을 걸 적극 권장하는데 우리 특히 경영정보학과 그 다음에 글로벌 IT 경영학과 이런 학생들이 가장 그 타 학과에 비해서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모델링 능력입니다. 타 학과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영정보학과에 온 거를
크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겉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의 모델링 능력이 이제 발휘할 겁니다. 발휘될 겁니다. 여기서도 모델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프로세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델링, 여기에 플러스 인터페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의 핵심 내용은 모델링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해서 기업 업무를 분석해서 그거를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개선사항을 찾아내서 개선된 모델링을 또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할 그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 이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크게 논리적 모델과 물리적 모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논리적 모델은 우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상상력,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좋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로지컬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던 ER 다이어그램이 대표적인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이 바로 논리적 모델링을 하는 도구예요. 물론 ER 다이어그램에서 그 피지컬 모델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지컬 ERD, 피지컬 ERD가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ERD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사양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단계로 바꿔주는 모델을 피지컬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걱정할 것 없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일을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로지컬 모델이 되고, 근데 이거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사양 때문에 다 구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양에 맞게 바꿔주는 게 피지컬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뭐예요? 문서화하는 것도 사실 모델링이거든요. 그 모델링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는 그림이고, 모델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다면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요구사항이 거의 완벽하게, thorough, 전체가 다 뭐가 빠지지 않고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안을 개발하기가 쉽다는 것. 그러니까 모델은 그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선만 이리 끌고 저리 끌어도 그림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개발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문서에다가 직접 뭐 이렇게 문서를 쓰고 그러면은 그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눈에 그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세,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지 세부 사항들을 정해놓으면, 설계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아주 쉽게 바로 시스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요구사항이나 성능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프로토타입. 원형 시스템. 프로토타입은 이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실제 작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완성된, 계속 여기서 이제 진화를 해서 완성된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사용자 요구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주다 보니까
그 설계하고 변경해서 구축했다가 또 설계 변경하고 또 구축하고 그런 작업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요구사항만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만 반영을 하지 그 이상의 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러니까 모델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짐이 더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자기가 프로그램 짤 거 아니니까 막 이거저거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죽어나죠. 이제 그걸 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면 개발자들이 그거는 구현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 몫이죠. 근데 어쨌든 업무 부담이 그 프로그래머한테 더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플렉서블, 유연하다고 그랬는데 사용자들이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해달라, 시스템이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세우면 이게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좀 덜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델 중심으로 뭐 전 세계 그 시스템 개발업자들이 이 모델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그 방법들 가운데 뭐 아까 설명했었죠, 래피드 애플리케이션.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로 그 구축을 해서 사용자들의 써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래피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가 가능하다. 그 프로토타입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대표적이고 실제로 작동을 하는 워킹 모델이다. 그리고 이제 타임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모델 중심으로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 언제씩 시스템이 끝날 줄 몰라요. 사용자 요구사항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구축하고 분석하고 구축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프로젝트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 분석을 최대한 하되 뭐 며칠, 몇 달 간만 한다라든가 이렇게 60일이라든가 90일이라든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타임박스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요구사항을 계속 반영하면서 한다고 그래야지, 무작정 그냥 무한정 긴 기간 동안에 모든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영원히 안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한정해서 그 각 단계별로 업무를 할당하는 것을 타임박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얘기한 앞에 그 장단점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쓸 수도 있겠죠. 그걸 커머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다가 깔아서 쓰는 것도 있고, 아래 한글 뭐 워드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만들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사다 쓰면 되지. 그죠?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 업무 시스템도 이미 그 패키지로다가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걸 이제 ERP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코츠 뭐 커머셜 오프 더 쉘프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ERP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용어를 익히고 와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기업에 나가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한테 프로젝트를 해달라,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작성하는 게 RFP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들이 우리가 어떤 정보 요구사항이 있으니 이거를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Request for Proposal, RFP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정보 시스템 SI 업체, 이제 우리가 그 제안서를 내겠죠. 그죠? 프로포절, 제안서를 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에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성능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중에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quest for quotation이라는 말은 quotation은 인용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quotation 마크 인용부잖아요. 그게 우리가 RFP 그 제안 요청 사항이 완성이 되면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 업체나 들어와서 다 뭐 그 입찰에 응하라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업체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RFQ라고 그래요. Request for Quotation.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그 A, B, C 세 개 업체가 그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세 개 업체에다가 당신네들이 그 우리 학교에 납품할 그 시스템 그 요구 사항들을 그 잘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뭐 예산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봐라 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이제 RFQ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한 군데만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두세 개 업체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지정하는 걸 쿼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갭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갭이라는 게 차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한 것과 또 시스템이 마땅히 바람직한 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과 현재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갭이 있겠죠. 그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갭이 크면 문제가 큰 거고 갭이 작으면 문제가 사소한 거죠. 그래서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갭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의 가야 할 방향, 그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의 상태의 차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나타나는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걸 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를 사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 장점은 완성된 시스템을 만들기, 그러니까 갖다 쓰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좋은 시스템을 사면 물론 돈이 비싸게 들겠지만 좋은 시스템을 사면 우리 회사에서 미처 잘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또 배울 수도 있겠죠. 여기 뭐 generally less expensive라는 거는 그거는 좀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다 쓰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 잘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판매한 업체가 망하면 그 어디 가서 유지보수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벤더들이 계속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비싸더라도 유명한 업체 것, 탄탄한 업체 것을 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SAP, 셉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이런 대기업들이 그 제공하는 그런 그 패키지들을 사서 쓰면 그 회사가 망할 확률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비싸겠죠. 브랜드 있는 것들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뭐 혼합된 그런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방법이 뭐 프로토타이핑도 있고 무슨 워터폴 모형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믹스해서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메인티넌스.
유지 보수 단계에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자동화된 툴이 있어요. 도구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케이스 툴. 이 케이스라는 말은 뭐 사례, 무슨 상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문자로 꼭 써야 돼요. 이 케이스는 약자이기 때문에 컴퓨터 에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거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컴퓨터 에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컴퓨터가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케이스 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쓸 게 ERWin. 우리 학과에서 이걸 샀죠. 40카피를 샀습니다. ERWin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툴이에요. ER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을 그리는 케이스 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ThinkWise 이거를 분석 설계 도구로 사용할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프로세스 모델링 툴들을 우리 실습할 때 소개를 하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그 관리하는 도구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케이스 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에서 ADE라고 그러죠. ADE 그죠?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이게 뭐 API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바나 아니면 다른 뭐 C++ 이런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코딩을 하고 런을 시키면 거기서 에러 찾아주죠. 그 디버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바로 해주는 이런 그 작업 환경을 갖다가 이 AD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뭐 요즘에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관리하는 걸 도와주는 아까 얘기했죠. 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그 툴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간트 차트 일정표를 짜고 이런 그 실습을 할 겁니다. 케이스 툴. 케이스 툴의 방법이 이제 포워드 엔지니어링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이미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갔더니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걸 처음부터 새로 그리는 거는 시간 낭비죠. 이미 그 회사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ER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툴들이 있어요.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케이스 툴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포워드 엔지니어링 툴인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도 우리가 한번 그 실제로 해볼 겁니다. 이 ERWin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으면 구축된 게 있으면 그러니까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툴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ERD를 그려봐라. 그러면 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다가 ERD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수정하면 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빨리.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시스템 아키텍트인가요? 이거 ERW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걸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라클사에서 나온 시스템 디자이너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툴들이 있는데 우리는 ERWin을 사용합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이 뭐 70%가 넘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업체에서 이 ERWin이라는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우리 학과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저렴한 가격에 40카피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업데이트도 계속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네시스라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이 회사를 방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졸업생들이 2명이 취업을 했었는데 다들 잘 돼가지고 한 사람은 대학원을 갔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업체로 또 승진해서 취업을 하고 하여튼 그 우리 학과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케이스 툴로서는 되게 유명한 업체입니다. 케이스 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AD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API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여기까지 3장 2부 강의 끝났습니다.